어린 신들의 학교.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내가 어린 신으로서 아직 세계의 초안을 짜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 해에 나는 제4단계 반에 진급해서 동물 세계 관리법을 배우고 있었다. 사정을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우리가 각 단계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관해 간단히 일러두고자 한다. 제1단계 반에서는 찰흙으로 별똥별이나 위성 따위를 빚으면서 광물의 세계를 공부한다. 제2단계 반에서는 식물 세계 관리법을 배운다. 제3단계 반에서는 동물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단계의 관리 대상은 타조나 하마, 방울뱀, 뾰족지 같은 어리석은 동물들에 국한된다. 제4단계 반에 올라가면 비로소 개미나 쥐, 인간처럼 사회의식을 가진 동물들의 관리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인간에 관해서 공부할 때에는 먼저 독립된 개인들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런 다음 사회 집단, 특히 한 민족이나 국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독립된 개인들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한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개입을 하면 된다. 인간들이란, 특히 지구의 인간들이란 꽤나 안쓰러운 존재들이다. 그들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들은 항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며 아무 것이나 믿고 의지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원하기가 일수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그들을 돕는다.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기도 하고 위대한 사랑을 만나게 하기도 한다. 때로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나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하고 건물 벽에 금이 가게 하기도 한다. 그건 참 재미있는 일이다. 나는 수많은 인간을 맡아서 돌보았다. 작은 사람, 큰 사람, 뚱뚱이, 말라깽이, 부자, 가난한 사람 등 별의별 인간이 다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도움으로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우리의 존재를 눈치챈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어떤 존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때에는 그 존재를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독립된 개인을 돌보는 것은 약간 단순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신들의 뇌를 별로 자극하지 못한다. 반면에 인간의 무리를 관리하는 일은 한결 흥미진진하다. 물론 한 민족을 맡아서 관리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들이 민족 규모로 크게 무리를 짓고 있으면 뜻하지 않은 반응이 일어나기 쉽다. 우리가 대처할 새도 없이 혁명이 일어나거나 정치적 지향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우리는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그들을 통제해야만 한다. 민족이란 혈기왕성한 말과 같다. 이 말은 우리를 아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도랑에 빠뜨릴 수도 있다. 제4단계 반에서 내가 연습용으로 처음 맡았던 인간 무리는 인구가 1000여 명 밖에 안 되는 작은 민족이었다. 그들 중에는 노인과 병자가 약간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집을 짓거나 의용군을 구성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나는 내가 맡은 민족의 인구가 급증하기를 바랐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마치 라 퐁텐의 우화에 나오는 우유장수 페레트처럼 질의 거창한 미래를 꿈꾸었다. 나의 무리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 혼자서 생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내 동학들 역시 저마다 한 민족을 맡아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친구인 동시에 경쟁자였다. 우리를 감독하고 우리 점수를 매기는 스승들은 이미 무수한 세계를 다스려 본 상급 신들이었다. 수염을 기른 그 늙은 신들은 툭하면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신이란 모름지기, 처신이 반듯해야 한다. 신성을 스스로 모독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쑤시지 마라. 학습 도구를 청결히 해라. 아침마다 자기 선반에 번개를 새로 채워 놓아라. 봉온물을 먹을 때 얼룩을 묻히지 마라 하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가 무슨 강제 노동 수용소에 와 있는 것도 아닌데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훈계쟁이 늙은이들한테 허구한 날 구박만 받는 처지에 자기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 정도로 하자. 이런 이야기는 길게 할 것이 못 된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들을 존경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백성을 굳건하고도 창조적인 문명의 주인공으로 만든 예술가다. 그들은 수업을 통해 훌륭한 문명이 갖춰야 할 요소, 백성들의 출생과 사망과 환생을 감독하는 방법, 엘리트의 교체,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회유하는 방법, 예컨대 동굴 속에 성모 마리아를 출연시키기, 목동들에게 텔레파시 보내기 등과 같은 일반적인 원리들을 가르쳤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들도 가르쳐 주었다. 도시를 건설할 장소의 선택, 활화산에서 가까운 곳을 피할 것, 해일과 해적을 피하기 위해 해변에서 멀리 떨어질 것, 혁명의 리듬이나 전쟁 기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았다. 나는 내 백성들을 언덕 근처에 정착시켰다. 내가 구상한 것은 수메르형의 문명이었다. 나는 꿈을 매개로 해서 부족의 우두머리나 대제사장에게 조언한다. 기호가 새겨진 조약돌이나 새가 날아가는 모습, 머리가 둘 달린 돼지의 출생 등과 같은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들은 곡물을 경작하고 말을 길들이고 짚을 섞은 벽을 만드는 등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진화의 첫 단계로 나아갔다. 하지만 이 첫 문명은 실패로 끝났다. 내 백성들은 토기를 발명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식량을 저장할 항아리가 없었다. 수확이 증대되어도 곡물이 겨울 동안 창고에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식량이 늘 모자랐다. 그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허약해져 갔다. 그때 바이킹 해적들이 침입해 왔다. 허기진 백성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배부른 전사들에게 학살되었다. 배가 든든해야 전쟁을 잘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토기 발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한 문명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졌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어린 신들은 그런 실수를 종종 저지른다. 우리는 화약이나 증기 기관 따위의 발명은 잘 기억한다. 그러면서도 옛날에 인간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작은 발명들은 종종 잊어버린다. 토기의 발명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만일 그 발명이 없었다면 인간의 문명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첫 문명을 망치는 바람에 20점 만점에 3점이라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 나의 큰 스승인 유피테르는 대단히 화가 나 있었다. 마침내 화가 가라앉자 그는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며 내가 건설한 문명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내가 아티초크의 신이 되고 말 것이라고 악담을 했다. 우리는 남을 모욕하고 싶으면 아티초크의 신이니 산호의 신이니 하는 말로 상대를 부른다.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건 의식이 있는 존재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나는 바이킹이든 뭐든 다시는 해적들에게 당하지 않겠노라고 굳게 맹세했다. 해적들이 내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놀랄 독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어린 신들이 실습을 할 때에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시에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내 백성들을 공격한 바이킹 해적들은 다른 어린 신의 조종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알고 보니 그 어린 신은 바로 내 짝꿍 보탄이었다. 나는 태어남과 위험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서륙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장차 내 백성들에게 프랑스의 보방 원수를 본따서 요새화된 항구를 건설하게 할 작정이었다. 그래서 보탄이 또 바이킹들을 보낸다면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것을 보여줄 생각이었다. 학교에서 우리는 모두 옛날 신들의 이름을 우리 이름으로 삼고 있다. 그 까닭을 말하기는 쑥스럽다. 그래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우리 세계에서도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린 신들이 장차 제법 큰 세계를 지배하는 특권을 누리려면 막강한 후원자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신들의 제1세대가 만들어 놓은 계보를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가진 신을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따금 이단 종파의 신들, 빨간색과 금색의 조악한 복장에 설교는 앞뒤가 맞지 않고 사원도 아무렇게나 지어져 있는 우스꽝스러운 신들이 나타나 승진을 시도하고 자신의 계보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배는 10,000원이고 문은 완전히 닫혀 있다. 이단 종파의 신이 우리와 같은 반열에 올라서 자신의 계보를 형성하자면 남다른 역량을 발휘해야만 한다. 우리 어린 신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경쟁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제휴한다. 이러한 제휴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는 과학기술과 갖가지 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저마다 자기 문명을 굳건하게 만들어 간다.
내가 아스텍의 신 케찰코아틀과 맺고 있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우리는 아주 사이가 좋았다. 그는 흑요석 가공법을 비롯한 많은 기술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경쟁자를 협력자로 만드는 게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나는 그들의 민족을 감시하여 군대의 움직임을 알아내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발명과 독창적인 제도를 모방하곤 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시험은 테니스 대회처럼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패배한 민족들은 탈락하고 결국엔 두 강자만 남아 결승전을 치른다. 나는 첫 대회에서 8강에도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지만 그 패배를 큰 교훈으로 삼았다. 그 다음 시험 때에 내가 두 번째 연습용 민족으로 관리한 것은 고대 이집트형의 민족이었다. 백성들이 아주 괜찮아 보였다. 나는 그들의 꿈에 살찐 암소가 나타나게 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시조신이 사용하신 방법이지만 연습 때에는 기존의 방법을 모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그들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요셉처럼 그것이 풍년을 예고하는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흙으로 항아리를 빚어 곡물을 저장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내 착한 백성들은 애써 수확한 곡식을 썩히지 않고 배부르게 겨울을 날 수 있었다. 그들의 겨울나기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자는 뜻에서 나는 축제도 하나 고안했다. 하루 동안 나에게 찬미를 바치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축제였다. 그들의 문명은 처음 2000년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크게 번성하였다. 그들은 나의 도움을 받아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 꼭대기가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 이집트식 빌딩이 세워졌고 색깔이 아주 화려한 이집트식 자동차가 만들어졌으며 2000년대의 온갖 신제품들이 이집트 문명의 전통에 맞게 다시 고안되었다. 그럼으로써 아주 독특한 문명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대도시를 하나밖에 건설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쩌면 그리도 생각이 짧았을까? 단 한 차례의 지진으로 나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문명을 이끈다는 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한순간에 부주의가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다. 나의 동학들 대부분이 패스트나 콜레라나 대홍수 같은 재앙을 경험한 바 있었다. 그런 일이 터지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인간학을 가르치는 스승이 이르기를 너희의 계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 군데에 도시를 세워야 한다는 뜻이었다. 10번째 연습에서 나는 잉카형의 제법 괜찮은 문명을 건설했다. 나의 슬기로운 백성들은 10군데의 큰 도시를 건설했고 바퀴와 청동기 제조 기술을 개발해냈다. 유피테르가 나를 격려하며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학생들은 자기 백성들이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하도록 이끄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도시를 고지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우선 도시가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식료품비가 비싸. 식량을 평지에서 언덕 위로 올리는데 추가로 비용이 들기 때문이야.
그리고 외적이 침입해 오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 농민들은 외적의 공격을 받으면 서둘러 도시의 요새 안으로 들어가지. 그러면 침입자들은 더 공격할 것도 없이 그저 농지를 유린하고 도시 안에 갇힌 주민들이 굶어 죽기를 기다리면 돼. 따라서 최선의 해결책은 도시를 강 한복판에 있는 섬에 건설하는 거야. 강물은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천연의 방어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상선과 탐사선과 군함을 보내고 맞아들일 수 있게 해주지. 사실 시조신이 다스렸던 세계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들은 물로 둘러싸인 도시들이었어. 파리와 리옹이 그렇고 베네치아와 암스테르담과 뉴욕이 그렇지. 반면에 카르카손이나 마드리드처럼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도시들은 주위로 공간을 확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 유피테르는 기념물을 세우는 것에 이점도 일깨워 주었다. 사실 초기에 나는 백성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일에만 신경을 썼다. 기념물을 세우는 것은 내가 보기에 시간과 돈의 낭비였다. 하지만 그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었다. 기념물은 백성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초대형 동상과 공중정원, 개선문, 에펠탑, 콜로세움, 대형 도서관, 거대한 사원 등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함으로써 백성의 단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12번째 연습 때에 나는 농업이 대단히 발달한 멋진 문명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내 동학들 역시 일을 잘해 나가고 있었다. 또다시 문명 간의 대결이 벌어졌을 때 나의 군사들은 이내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다. 말을 타고 싸우는 자기들의 전력으로는 탱크를 앞세운 적군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농업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군비 경쟁을 소홀히 해서 생긴 일이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폴란드의 낭패라고 일컫는다. 우리가 중거로 삼는 시조신의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의 기병대가 칼을 빼어들고 독일 전차에 맞섰던 일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시조신의 경험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모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연구했고 대다수가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 그분이 당신 백성들에게 십계를 내리신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일이다. 꿈을 매개로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어림짐작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분은 십계를 이용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셨다. 사실 인간들은 꿈속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종종 그릇된 해석을 한다. 아니면 일껏 꿈을 꾸고서도 깨고 나면 깡그리 잊어버린다. 돌에 십계를 새긴 것은 정말 멋진 발상이었다. 그로써 마침내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모든 인간에게 전달된 것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않을지라. 우리의 뜻을 어떻게 이보다 더 간명하게 전할 수 있겠는가? 이건 미래 시제다. 하나의 예언이다. 언젠가는 인간이 살인의 무익함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리라는 선언이다. 시조신은 뭐니 해도 위대한 실험자이셨다. 그분은 새로운 시도와 발명을 좋아하셨다. 노아의 방주,
뉴턴이 머리에 떨어진 사과, 아르키메데스의 욕조, 인간의 모든 발명과 발견이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신들의 직업 윤리를 제정하신 것도 그분이다.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의 십계명이 있는 셈이다. 1. 생명을 보호할 것. 모든 형태의 생명을 보호하되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게 할 것. 어떤 형태의 생명이 지나치게 득세하여 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할 것. 2. 인간이 신처럼 행세하지 못하게 할 것. 어설프게 신의 흉내를 내는 프랑켄슈타인 박사 같은 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피조물에게 살해당하게 만들 것. 3. 예언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 4. 경솔하게 개입하지 말 것. 인간 세계의 여자들을 유혹하지 말 것. 5.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말 것. 특히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을 삼가할 것. 6. 자신들의 신도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지 말 것. 어떤 인간들을 유달리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는 일이나 지나친 편애는 삼가할 것. 7. 파우스트식의 계약을 맺지 말 것. 신이 하는 일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8. 지시하는 바를 분명하게 전달하여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말 것. 덜 떨어진 신에게서 덜 떨어진 메시지가 나오는 것임을 명심할 것. 9. 완벽한 세계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항상 유념할 것. 직업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야망을 견지할 것. 최고가 될 것. 다음 세대의 신들에게 모범을 보일 것. 10.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일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는 말 것.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항상 겸허한 모습을 보이고 유머 감각을 잃지 말 것.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바라볼 것. 내가 수업을 통해 배운 것이 또 하나 있다. 전쟁은 문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처음에는 요새를 만들고 군사들을 잘 무장시켜서 외적의 침입에 철통같이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두 번째, 100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런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에너지를 전쟁, 방어적이든 공격적이든 거기에 쏟다 보면 산업과 무역, 문화, 교육, 과학기술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패망의 길이다. 진보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무장한 나라들을 당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명의 초기에는 전쟁이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웃 나라들과 가능한 한 일찍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기묘하다. 무역 거래와 문화, 학술 교류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조 신의 세계를 참고해 보더라도 호전적인 문명은 결국 모두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히타이트와 바빌론이 그러했고 페르시아와 이집트와 로마가 그러했다. 이것이 중요한 교훈이다. 정복을 추구하는 나라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 어린 신들은 쉬는 시간에 종종 한담을 나눈다. 내가 자주 어울리는 신들 중에는 예전의 감정을 털고 이제
친구가 된 보탄과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틀, 호피 인디언의 신 후르밍 우티가 있다. 그게 우리의 동아리다. 우리 반에는 다른 동아리들도 있다. 인도의 신 비슈누를 비롯하여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신들이 모여있는 동방파가 있는가 하면 이집트 신 오시리스와 기니의 신 알라탄카나, 줄루족의 신 웅쿨루가 모여있는 아프리카 파도 있다. 노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이끌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는다. 우리 어린 신들은 누구나 조금은 우쭐대는 경향이 있다. 그건 신의 속성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시조 신이 이르신 것처럼 서로 험담은 하지 말아야 한다. 험담은 종교 전쟁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흰소리를 칠지언정 다른 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비슈뉴가 내 등을 치면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내가 들어본 그 어떤 험담보다 고약한 말이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참 재미있어. 하지만 너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니? 어딘가에서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신들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 마치 우리가 인간을 가지고 장난을 치듯이 말이야. 까닭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렸다. 내가 어떤 우월한 존재들의 장난감이라니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자유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어떤 존재의 조정을 받는 꼭두각시라니 웩! 나는 구토를 하고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렸다. 이튿날 나는 마음을 추스르고 비슈뉴에게 말했다. 그건 불가능해. 신들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는 껄껄거리며 웃었다. 신의 웃음이었다.